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강경진 입학사 정원입니다. 오늘 논술 때문에 오신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이 지금 많이 앉아 계신데 문제 푸실 거 아니시잖아요. 네, 잘 전달하셔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준비했고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 잘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전체 인원의 10% 정도의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고 논술 100입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데 세경역 등급합 7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뭐 선택 과목에 대한 룰이 없습니다. 탐구 같은 경우 직탐도 됩니다. 심지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고요. 자, 보시면 이 논술 100대 1이었습니다. 작년에. 100대 1이었고 그게 이제 30대 1까지 떨어졌으니까 진짜 많이 줄었죠. 3분의 1로 줄었으면 진짜 많이 줄었는데 30대 1 앞서 뭐 교과전에 1.52대 1, 뭐 학종 5.52대 1 얘기하다가 지금 31대 1, 35대 1이면 비인간적인 숫자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숫자냐? 요걸 이제 보셔야 될 텐데 논술을 보고 나서 저희 이제 수능을 보고 그주 토, 일에 논술을 치르게 될 텐데 논술을 보러 애들이 안 와요. 네. 뭐 여러 이제 생각들이 있겠죠. 잘 본 애도 있고 못 본 애도 있고. 근데 이제 논술을 보러 온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요? 애매하게 본 애들이에요. 수능을. 네. 잘 봤으면 안 오죠. 그리고 또 원 없이 아예 못 봤어도 안 와요. 근데 이제 애매하게 본 애들이 이제 오는데 여튼 논술 응시 비율은 한 55% 정도 되고 애매하게 본 애들이 이제 와서 논술을 보다 보니까 수능 최저 충족률이 생각만큼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 60% 정도 되는 상황이고, 네, 앞서 뭐 이제 교과 전형 뭐 440%, 뭐 학종 150% 얘기했는데 이 전형 합쳐서 12%밖에 안 됩니다. 최저 충원율이. 그 말인즉슨, 네, 최초합으로 붙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 이게 냉정한 숫자인데, 어느 정도냐면 여기 이제 쭉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데 학과별로 좀 편차는 있습니다만, 네, 여기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계속 이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예비 1번 무슨 기분이었을까요? 그래도 좀 가능하지 네, 혹시나 그 학생한테 되게 미안한 얘기인데 진짜 꿈과 희망을 가지고 계속 충원 기간 내내 지켜봤을 거예요. 근데 그 학생한테는 합격의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최초합으로 붙어야 되는 그러한 형태고, 뒤에서 이제 논술 성적 보시면 그 학생이 얼마나 논술을 잘 봤는지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느 정도냐? 여기 이제 보이시는 것 같이 100점 만점으로 저희가 이제 환산했을 때 점수인데, 자연 계열에서 지금 현재 보시면 대충 한 80점 중후반대 형성되는데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는 혼자 또 튀어나갔어요. 96점인데 저 성적이면 다른 과에 이미 합격을 하고도 남을 학생인데 예비 1번이 합격을 못한 거죠. 네. 네. 네, 그게 되게 안타까우시죠? 네. 그리고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계열보다 이제 어떻게 보면 국문 논술이다 보니까 조금은 더 점수에 있어서 여지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숫자예요. 이게 뭐냐? 지금 점수가 저렇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럼 저 점수보다 수능 논술을 잘 썼는데, 떨어진 애들이 얼마큼 있을까? 근데 그 떨어진 애들은 뭘까요? 최저를 못 맞춘 거죠. 자연계열 학생들은 그래도 9.4%밖에 없어요. 근데 인문계열 학생들은 네, 저거보다도 논술을 잘 봤는데도 떨어진 애들이 많더라고요. 네, 인문계열 학생들 수능 준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생각보다 최저 맞추는 게 녹록지 못하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시험 기간은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네, 논술 시간이 좀 험악합니다. 네, 생각보다 늦게 해요. 늦게. 네. 2년 전에 갑자기 논술을 보겠다고 선언한 대학이 하나가 있었죠. 네. 여튼, 그래서 그걸 좀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논술 시간이 이렇게 좀 흉악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면 문제 1, 문제 2가 각각 비율이 40, 60%인데, 인문계열도 그렇고 자연계열도 그렇고 크게 두 문항을 풀게 될 거고요. 시간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 풀게 됩니다. 작성 분량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800에서 1000자, 인문계열은 이렇게 돼 있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지금 분량 제한이 없음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나눠드린 거기에 요거 이제, 네, 모의 답안지가 있어요. 이게 진짜로 저희 이제 리얼 형태가 이렇게 생겨 먹었고요. 네.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요거를 한 장을 이제 받아서 앞쪽에다가 1번을 푸셔야 되고, 뒤쪽에다 2번을 푸셔야 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잘
안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를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뒤에 가서 답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튼 그 정도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시험 범위인데 대학마다 이게 좀 편차가 있습니다. 이거 다 책자에 있는 거예요. 네. 네. 지금 가신 책자에 있는 거 그대로 카피해 온 겁니다. 네. 보시는 것 같이, 인문계열 같은 경우 국어하고 사회에 이제 수많은 교과서들을 낸다라는 건데, 실제로 이제 인문계열 학생들은 이게 어떤 교과서에서 나왔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인문계열 학생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중요한 거는 그거를 어떻게 읽냐가 중요한 부분이지, 이게 지금 뭐 화작이냐, 독서냐, 언어의 매체냐, 뭐 이게 한국지리냐 뭐냐, 사회는 좀 이 정도 범주까지 버틸 수 있다 정도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주제로서 나올 수 있는 거다라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공통과목 수학부터 수학원, 수학도,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네, 모든 과목을 지금 다 집어넣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좀 시험 범위가 많은 편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잘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수위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또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각 대학마다 다 있어요.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고 해서 다 있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자료예요. 이거를 잘 읽는 게 중요하고, 오늘 논술에서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요거를 꼭 학생들이 보라라는 거를 제가, 그러니까 논술을 준비한다고 치면 학원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다 의미가 있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걸 보지 않고 학원 다니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를 다시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저희께 지금 현재 올해 26학년도, 그러니까 작년 작년 논술이죠. 거기에 해당되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가 쭉 보시면 네, 한 115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걸 다 보는 건 말이 안 되고, 특히나 앞쪽에 있는 것 내용들이 재미가 없어요. 뭐 여기 적용했지, 뭐 규정이 어떻고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이거 뭐 애들 입장에서 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진짜 중요한 거 어디냐? 여기에요. 부록에 있는 저 문항 카드를 보셔야 돼요. 인문계열 학생들은 여기 인문계열 4개에 해당되는 문항카드를 보셔야 되고, 자연계열 지원하겠다는 학생들은 여기 5번부터 8번에 해당되는 이 문항카드를 보셔야 돼요. 이거를 잘 보시는 게 진짜 중요하다. 솔직히 오늘은 이게 다예요. 예, 이게 답니다. 이걸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라는 건데, 저희 이미 지금 현재 그쵸, 영상으로 나갔던 페이지인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네, 100분 동안 이런 문제를 2문제 푼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제시문 가에 나가 당연한 문제를 나와 쪼쪼쪼 돼 있고, 여기 보시면 교과서에서 이렇게 뚝뚝뚝 나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인문계열 논술을 몇 년째 지금 현재 지문들이 나가고 있는데, 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제 나갔던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조건 1, 조건 2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다음, 저희가 지금 현재 힌트를 이런 것들을 드렸단 말이에요. 문제에 대한 답을 얼마나 잘 썼는지를 평가하겠다. 문제와 제시문과의 관계를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 돼 있다 보니까 시간을 잘 안배해서 치르는 게 중요하다라고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하나씩 볼 텐데요. 자, 일단 서강대학교 논술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지문 독해 수준이 평이에요. 저희는 진짜 지문이 평이합니다. 왜? 대부분의 지문이 교과서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벗어난 게 별로 없어요. 끽해야 신문기사 조금 정도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문의 독해 수준이 평이한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문이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고 여러 교과서의 내용을 짬뽕으로 해서 재구성한 형태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어라는 과목에서 뭔가 어떤 주제가 있는데, 그게 어떤 사회교과에서도 있을 수 있고, 그거를 두 개를 짜집어 가지고 어떤 우리만의 그 키워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구성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자, 문제는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어디 교과서에 나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읽어야 되는데, 문제는 서강대 논술의 가장 큰 특징은 이거예요. 지문의 개수가 진짜 많아요. 5개에서 6개씩 구성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문이 많다는 건 뭐냐? 지문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이제 중요한데, 자, 그래서 여기 있죠. 지문끼리의 관계, 그리고 관통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문제를 통해 그러면 그 관통하는 개념이 무엇일까가 지문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실상 리얼은 문제에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적혀 있는 것 같이 분명히 서강대 인문계 논술은 구조화된 답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쓰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되고, 학생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글을 써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 소위에서 계율을 세울지 이게 잘 되어 있으면 글을 쓰는 거는 그 다음 달려들 수 있는 문제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자, 대학마다 이렇습니다. 제가 남의 대학까지 다 봤어요. 네. 대학 간 문제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인문계열이 충원이 잘 발생하지 않는 거의 이면 속에는 각 대학마다 문제의 유형이 좀 달라요. 인문계열, 자연계열은 수학 문제다 보니까 유형이 다르기가 좀 어려운데, 인문계열은 국문 논술이다 보니까 문제의 그 유형 자체가 다른데,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지문의 이해도, 지문의 개수, 지문 간의 연계성, 답의 구조화 정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학 간에 좀 차이가 있는 큰 요소라고 봐주시면 좋을 텐데, 서강대학교는 지문의 독해가 아까 말씀드렸지, 네, 교과서에 내다 보니까 쉬워요. 근데 지문의 개수는 드립다 많아요. 그리고 지문 간의 연계성은 저희가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답의 구조화 정도가 높다 보니까 우리는 지문을 드립다 많이 주고 이거를 네가 어떻게 잘 구조화, 엮어서 읽어서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답을 쓰는지를 요구하는 그러한 논술을 갖고 있는데, 밑에 있는 다른 대학은 독해가 어려운 대학이 있어요. 그리고 지문의 개수가 적어요. 연계성 정도가 높고, 연계성은 이제 높은데 구조화 정도가 낮다는 거는 학생이 독해를 진짜 잘해야 되는 거고, 독해를 잘한 다음에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써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진짜 글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두 대학이 중복 합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바로 이러한 식으로 대학마다 인문계열 논술은 요구하는 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애가 잘 할 수 있는 논술을 갖고 있는 대학이 어디인지를 찾는 것부터가 필요하고, 그거를 알려면은, 네, 말씀드린 거지, 선행학습 영향평가. 왜냐,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은 몇 개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전국에 지금 논술 보는 30개 대학을 다 보고 있을 건 아니지 않아요. 가고 싶은 대학은 이미 눈높이가 있을 텐데, 그러면 그 대학들을 이런 이제 선행학습 보고서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좀 이제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까지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네, 진짜 살다 인문계열 논술도, 네, 보시면 이게, 네, 작년에 이제 기출 문제입니다. 제시문 가와 나가 보여주는 문제의 발생의 원인과 양상을 가에서 라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마와 바를 참고하여 논술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문제는 되게 평이한 것 같이 적혀 있지만 이 결국은 여기에서 지금 양태가 나타나죠. 아, 가와 나가 보여주는 문제와 발생의 원인? 그러면 가와 나가 뭔가 연계성이 있겠구나를 여기서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에서 라를 활용하여 분석하라는 건 가에서 라라는 전체적인 이 지문들이 어떻게 보면 가의 나를 뭔가 지탱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고, 그다음 마와 바를 참고해서 어떻게 보면 그 해결할 방안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마와 바와 어떤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는 이제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잘 따라오시는 거죠? 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작년에 이 문제의 제시문이 가나 다라 마바 6개예요. 6개의 지문을 있었던 거고, 그걸 읽어야 되는데, 가 지문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세계사 교과서에서 나왔던 거고, 잘 읽어보면 독일의 대공황 이후에 나치가 막 이제 게르만 민족주의에 의해서 막 이제 유태인 이렇게 학살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 제시문에 기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요약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유대인 학살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뭐, 그쵸, 나치스의 극단적인 게르만 민족주의, 인종주의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 나에 해당되는 지문은 독서하고 세계사가 짬뽕된 건데, 여기 뭐였냐? 일본 대공황 이후에 경제위기 타기 위해서, 네, 여기 이제 대외 침략하고, 그다음 이제 군국주의 강화하고 관동대지진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른들이니까 다 아시잖아요. 네.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조선이 이제 그거 어떻게 보면 학살 등이 일어났는데, 이때 이거 했던 게 계엄령 선포하고, 그다음 이제 유언비어 살포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조선인들을 학살했던 내용들이 적혀 있던 거예요. 자, 2개 가 나를 보셨을 때 어때요? 내용이 관통하는 부분들이 지금 있는 거 분명히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다음 마라는 지문을 보면 사회문화 교과서에서 나온 건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권력, 영향의 크기, 고정관념과 편견에 의해서 사회적 소수자가 결정이 되는데, 이들한테는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에 의해서 차별적 태도가 나타나기가 쉽다라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던 거예요. 사회적 소수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 다음
라의 독서라는 교과서에선 가짜뉴스와 사회적 심각성, 매체 이런 내용들에 의해서 독자에게 요구했던 게 무비판적 수용을 지향하고 주체적으로 비판적 읽기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 지문에 있었던 겁니다. 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말하는 교과서는 매체의 언어 해서 정보의 비판과 수용에 대해서 적혀 있고 생산자가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다양한 관점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수용자가 비판적으로 이거를 읽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내용의 지문이 적혀 있던 거고, 바는 화법과 작문과 독서의 교과서를 재구성한 건데 언어가 가진 사회적 영향력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가진 공론의 장애 특성에 대해서 해놓고 글쓴이가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을 인식하면서 글을 써야 되는데 의견 공유가 활발한 사회 속에와 활발하지 않는 사회가 각각 이거를 수용하는 부분들이 서로 상이하다라는 내용의 어떻게 보면 지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 제가 제시문 6개를 다 어떻게 보면 요약을 해서 드렸는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대충 이게 지금 현재 제시문들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서 어떻게 글을 쓰면 될지 보이시지 않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학생들이 해준다는 게 이거를 이렇게 지문을 요약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개요를 짤 수 있으면 일단은 우리 학교 서강대 논술의 입장에서는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를 할 수 있냐 없냐고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서 쭉 나와 있지만 구조화된 답이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학생이 여기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글을 써줘야 되는 게 바로 이렇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제시문 가가 나가 이제 문제대로 가가 나가 가와 나가 보여주는 문제의 발생 원인과 양상 가와 나를 활용하여 분석하고라고 했으니까 가와 나에 대해서 문제의 발생 원인과 양상을 이렇게 3분의 1 정도를 써준 거예요. 이게 지금 예시 답안입니다. 그 다음 가에서부터 라를 활용하고 분석하라고 했으니까 가와 나는 이미 여기서 썼기 때문에 다와 라에 통해서 여기에서 뭔가 이제 특정인 집단의 편견, 사회적 제가 빨간색으로 칠하는 게 앞서 지금 현재 글에서 있었던 주요 사항들을 그대로 지금 가져다가 빨간색으로 표기해서 지금 한 거예요. 그거를 앞뒤로 막 살을 붙여가면서 글을 써내가는 거고 그 다음 마와 바는 참고하여서 논술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앞서 보시는 것 같이 그쵸? 수용자도 비판적인 태도를 해야 되는 거고 의견 교류가 활발한 사회와 활발하지 않은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수용자가 비판적으로 이걸 태도하기 위해서는 자기도 이제 뭔가 발언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에서 발생의 원인과 양상을 활용해서 분석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논술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적절하게 이렇게 분량을 쓰시면 되는데 이게 정확히 눈에 보이시는 글자가 961자예요. 요 정도를 쓰시면 딱 점수를 받는 거예요. 그럼 서강대 논술에 대해서 인문계열 논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그쵸. 제가 여기다가 인문계열 교수님 모시면 뭐 철학적인 얘기를 막 하시고 저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이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거예요. 학생들 입장에서 지금 현재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한 개의 문항카드에 대해서 문제 4개에 대해서 문항카드 각각 있었지 않습니까? 보시면 일반 정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문제와 제시문에 대해서 기출이 적혀 있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출제 검토 교사 의견이 있고 그 다음 뭐 채점 기준이 있고 답안 사례까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것들을 학생이 읽어가면서 어떻게 서강대 논술의 구조가 되어 있는지를 이해할 부분이 있는 거고 이거를 이 답안 사례까지 이런 거죠. 문제만 보고 이걸 세울 수 있는지를 먼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문제와 제시문을 보고 되는지.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출제 검토 교사 의견을 보면서 생각을 또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이게 또 잘 안 되면 이제 답안 사례까지 이제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단계를 걸쳐서 학생이 계속 사고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걸 다 보는 게 아니라 문제만 보고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니? 그럼 개요까지 세워볼 수 글을 써보라고까지는 못하더라도 개요까지 좀 세워봤는데 그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학생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자 검토 교사 의견을 봤을 때 네가 세운 게 맞는지를 한번 체크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게 안 맞는 방향으로 갔으면 그걸 또 수정을 해야 되는 거고 맞는 방향으로 갔으면 그게 답까지 정확히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1시간이 채 안 걸릴걸요? 네. 왜냐하면 글을 읽고 분석하는 정도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거를 지금부터 논술 볼 때까지 끊임없이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나온 것 같이 인문계열 논술 준비를 언제 해야 되냐? 네, 생각해보면 그래요. 저희 수능 보고 그주 토일이에요. 인문계열이 일요일 날 볼 겁니다. 네. 그러면 목요일 날 수능 보잖아요.
네. 금요일 날 등교해서 막 이제 가채점하고 막 이럴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그러다 보면 하루 날아갈 거죠. 그런데 토요일 날 문제는 네, 또 네, 다른 대학 논술 볼 거지 않습니까? 네, 서강대 논술 준비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결국은 미리미리 좀 준비가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논술하고 수능하고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둘 중에 그럼 뭘 더 중요시 해야 될까요? 수능이죠. 네, 아까 보신 것 같이 최저를 못 맞추면 논술 아무리 잘 써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수능을 잘해야 되는데 수능과 논술을 어떻게 일치화시킬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지문을 어떻게 빨리 읽고 이해하는지 논술을 통해서 조금은 연습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게 수능에도 도움이 되겠거니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논술이 너무 수능과 어떻게 보면 다르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서강대학교 논술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인문계열은 좀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때요? 되시겠어요? 네. 그 다음 이제 자연계입니다. 자연계도 지금 현재 이렇게 저희가 이제 되어 있는데 제시문이 있고 그 다음 현재 문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문항은 1에서 1부터 1에서 4까지 이제 이렇게 적혀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문제가 두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드렸던 팁은 이런 겁니다. 앞쪽 문항을 모르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문제를 살펴보라고 돼 있고, 수리논술이다 보니까 정답이 틀렸더라도 과정이 맞으면 부분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자세하게 이제 좀 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서강대 논술의 가장 큰 특징은 제시문이 존재해요. 이게 생각보다 큰 힌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 대문항 2개와 소문항 4개니까 실질적으로 문제는 8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100분 동안 풀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빡빡하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 세 번째, 답을 구하는 문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답, 이거 보시는 거지. 연속임을 보이시오, 조사하시오, 뭔가 이렇게 증명하는 부분들도 존재하는 논술이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텐데, 자, 네 번째예요. 제시문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시문의 활용법에 대해서 자연계 논술은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애들이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 다섯 번째, 시험 범위가 많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 그리고 보여지는 시험 범위와 숨겨진 시험 범위에 대해서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릴 겁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로 소문항과의 연계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는 이게 소문항과의 연계성이 좀 분리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연계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계성을 갖고 있는 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아실 필요가 있고, 일곱 번째가 계산의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대학의 지금 현재 자연계 논술은 계산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빡빡해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계산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일단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시험 범위가 이렇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 같이 지금 수학은 수학원 수학도 지금 결국은 다 모든 지금 현재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교과서가 지금 포함 범주에 있는데, 학생들이 지금 현재 자연계 논술을 보는 입장에서 저 과목들을 다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확통과 지금 기하가 문제인 거죠. 자연계열 지원한 입장에서 어느 정도 미적 분학은 어느 정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하의 여지가 좀 있을 수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24학년도, 25학년, 26학년도에 있어서 24학년도 때는 1차 시 1번과 2차 시 1번이 확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5학년도에는 1차 시 1번과 2차 시 1번이 기하가 들어갔어요. 근데 26학년도에는 미적과 기하와 확통이 아예 안 들어가 버렸어요. 올해는 어떨까? 모르죠. 제가 출제할 게 아닌데. 근데 분명히 들어갈 여지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문제예요. 푸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그냥 이걸 가져와서 수학 교수님이 여기서 풀고 계시면, 일단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독립 연계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소문항 간의 연계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존재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게 각각의 문제, 작년에 이제 기출됐던 문제인데, 보시면 1-1, 1-1, 1-3, 1-4 돼 있는데,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앞에 이걸 아우르는 문제가 하나가 지금 내용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2-1, 2-2, 2-3, 2-4인데, 실제로 뭐냐면, 여기 1번 같은 문제 같은 경우 1-2의 fx, 1-3의 fx인데 서로 fx라는 똑같은 지금 현재 방정식을 쓰고 있다 보니까 같은 함수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서로 두 개가 달라요.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이 1번 문제는 서로 개별적으로 따로 놀아요.
이게 독립적인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1-1을 못 풀면 1-2를 접근을 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요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FT가 존재를 하고 있고 여기서 FT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FT는 탄젠트 세타 T라고 이미 적혀 있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지금 모든 문제가 영향을 받거든요. 1번 문제 2-1번 문제에서 이 FT가 탄젠트 세타 T를 뭔가 세타 T를 뭔가 변화를 시켜 가지고 이 수식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 수식을 밑에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 말인즉슨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연계성 문제이기 때문에 앞에 문제를 풀어야만이 뒤에 문제가 풀리는 이런 형태인데 어떤 문제들이 지금 현재 이제 서강대 입장에서 두 문제의 유형이 다 지금 현재 출제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솔직히 앞에서부터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앞에서부터 푸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가 먼저 풀 수 있는 것부터 달려들어야 된다는 거를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앞서 보셨던 문제, 요 1번에 해당되는 문제를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제시문이 이렇게 가, 나, 다, 라가 있고, 문제가 여기 보면, 자, 문제. 제시문 가에서 라를 참고하여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어쩌니 저쩌니 모르겠어요. 1-1, 1-2, 1-3, 1-4인데, 여기에 가나다라라는 표현이 있나요, 없나요?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우리 대학의 제시문은 어떻게 활용돼야 되냐? 1-1에서 어떤 걸 가져다 써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찾는 것도 너의 역할이야 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적절한 거를 가져다 쓸 수 있는 게 현대인데 이거 문제를 잘 보면 이렇게 이 채점 기준 보시게 되면 1-1은 제시문 가를 활용해서 부등식을 세울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시문 1-2는 제시문 나의 내용을 활용하여 있고 제시문 1-3은 문항 1-3은 제시문 다. 그 다음 문항 1-4는 제시문 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일렬로 이렇게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문제를 보면 1-1번 문제에서 라를 갖다 쓰기도 하고 순서가 뒤죽박죽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순서대로는 아니겠지만 자기가 문제를 풀 때 뭔가 잘 안 풀린다 싶으면 무조건 제시문을 다시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풀 수 있는 힌트가 다 제시문 속에 있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강대는 제시문을 그냥 준 게 아니에요.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를 다 제시문 속에서 숨겨놨기 때문에 그걸 갖다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요 이제 일반 정보 속에 막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수업에 막 적혀 있는데, 보시면, 진짜 문제를, 교과서를 다 섞어놨어요. 다 섞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수능을 볼 때 막 나 수학 2까지만 열심히 할 거야. 미적분 대충 해도 되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다 이제 잘 보려고 노력을 할 텐데 결국은 지금 현재 서강대의 논술은 지금 현재 출제되는 과목들이 짬뽕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목 간의 개념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수학2라는 과목과 미적분학이라는 과목이 연계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똑같은 거를 가르치는데 어떤 함수를 미분하냐가 서로 달라요. 여기는 그냥 일반 다항 함수를 하고 있고 여기는 초월 함수를 다루고 있는데 개념 자체는 똑같지만 다루고 있는 함수 자체가 다르다는 건데 그게 서로 상이한 과목이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서강대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볼 수 있는 그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놓고 봤을 때 확률과 통계도 마찬가지고 기하도 각각 이어지는 부분들이 존재해요. 기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원과 직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원과 직선을 이미 이제 앞에서 수학원인가 여기서 이제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제 기하를 가게 되면 원과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소위 얘기해서 쌍곡선 막 이런 것 타원 이런 것들을 가르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또 이게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가져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상 소요 시간이 40분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연습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답안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40분 내에 풀 수 있을까? 깝깝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학습 내용 성취 기준인데 앞서 이제 인문계열도 원래 이 성취 기준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이게 교과서가 재구성돼 있고 짬뽕돼 있다 보니까 개념에 대해서만 명확히 알면 되는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잘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런 거예요. 자연계열 논술을 먼저 이제 학생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 문제를 먼저 볼 거지 않습니까? 문제하고 제시문과 답을 봤을 때 뭔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풀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됐을 때는 뒤에 있는 이 성취 기준을 보고 이런 내용들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구나를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봤는데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넘어와야 되는데 인문계열에서도 있었던 건데 위원회 자체평가 의견, 출제검토 교사 의견인데 여기 잘 읽어보시면 1-1은 제시문 가를 이용하여 원의 중심과 직선과의 거리를 구한 후 이런 것들을 해서 이렇게 하면 구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하면 저희까지 그럼 힌트를 받았으면 풀 수 있을까? 요걸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문제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학생이 접근할 수 있게 단계로 인문계열도 그렇지만 자연계열도 그 단계에 따라서 학생들이 여기까지 봤을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 요거를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여기 보시면 위원회 자체평가는 이건 출제 교수들인 거고 출제 검토 교사는 여기 이제 그 당시에 들어왔던 교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풀이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런 것들의 내용들이 적혀 있다 보니까 학생이 이런 것들을 좀 읽어보고 뭘 공부해야 되는지 요거를 좀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리얼 답은 이렇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기 1-1부터 여기 쭉 여기 1-4까지 돼 있는데 보시면 아시지만 네, 생각보다 계산이 진짜 많아요. 이거를 지금 아까 보시는 이 한 페이지에다가 다 이제 써야 되다 보니까 학생이 어떻게 보면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들이 좀 연습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논술 자체를 잘 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준비했을 때 수능에서 얘기하는 그 가장 고난이도 문제지 있지 않습니까? 30번, 29 이런 문제들을 좀 품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앞서 보신 것 같이 이런 이제 성취 기준이라든지 여기 이제 검토 교사 의견들을 봤을 때 내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체크하는 용도로서 어떻게 보면 또 보시면서 논술도 준비하고 수능도 준비하는 형태까지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기출문제를 보고 자연계열 학생들은 이런 거죠. 뭐 이제 주말에 시간이 좀 됐을 때 기출문제를 딱 보고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좀 해보고 조금 이제 손을 대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성취 기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내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구나를 다시금 조금 이제 되돌린 다음에 그러고 또 다시 봐요. 여기서 되면 좋은데 안 되면 또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위원회 의견까지 보고 내가 이것까지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또 여기를 보고 판단한 다음에 다시 이걸 보고 되면 좋은 건데 이것도 안 되면 이제 그땐 답을 봐야 되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수학 공부하고 수능 공부를 좀 어느 정도 일치화시키면서 바라볼 부분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텐데 이것도 역시도 네, 수능 보고 토요일 날이에요. 네, 언제 이걸 미리 하겠어요? 그러니까 수능하고 논술을 서로 각기 다른 걸로 본 게 아니라 이거를 하나에 일치화시켜서 보려면은 지금 여름방학 때 이러한 연습들이 좀 돼야 되는 거고 이걸 위해서 뭐 필히 막 엄청나게 시간을 투입한다기보다는 일주일에 뭐 주말에 뭐 한두 시간을 한 문제, 두 문제씩 한번 바라봐야지 라고 하고 한두 시간 정도만 투입을 해서 그걸 꾸준히 보신다면 어떻게 보면 수능에도 도움이 되면서 동시에 논술까지 준비하는 이런 것들을 의미 있게 할 텐데 결국은 이 준비도 꾸준하게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정도로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저희가 논술 가이드북 여기 지금 답안지 보면 위쪽에 QR코드 있는데 찍어보시면 이미 책자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선행학습 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모든 대학이 다 입학처 홈페이지에다 탑재를 해놨어요. 혹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있다면 거기는 꼭 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문항카드를 꼭 읽어보시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술 관련 이야기도 드렸지만 또 그 외에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저희 지금 입학처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친구들, 학생들 이렇게 입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학부모님 시각에서 논술을 좀 바라보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학생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잘 전달하면서 이것들을 좀 꾸준히 할 수 있게 좀 지원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권장해 주시는 게 지금 입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좀 잘 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